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개브리엘 제빈의 신작 내일 또 내일 또 내일을 읽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설정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몇 가지 사연들이 있어요. 좀 복잡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이제 너무나 외로운 샘슨에게 세이디가 정말 구원자처럼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엄청나게 그 게임을 통해서 친교를 나누면서 이제 우정을 쌓는데 진짜 찐 10대 초기의 우정을 쌓는데 어떤 사실을 샘슨이 알아버리는 바람에 그거는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초반인데. 그래도 그것도 읽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실 때문에 그것도 얘기 안 하면 우리 오늘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샘슨과 세이디가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로 막 세이디는 세이디대로 내가 그렇게 뭐 이렇게 절교 당할 만큼 잘못을 한 거야. 그리고 샘슨은 샘슨대로 진짜 저 나쁜 X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갈라섰는데 둘 다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물론 세이디는 부잣집 딸내미고 이제 샘슨은 뭐 그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조선 가족이라 그러나요? 한국 네, 한국계 교포? 어머니는 좀 없진 있다가 없어. 아니 근데 병원에서 세이디를 만났을 때는 이미 없는 그쵸. 상황이니까 그때는 이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쵸.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인종적 사는. 배경도 좀 얘기를 해줍시다. 네. 맞네요.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샘슨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한국인. K타운에서 피자집 하십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그 K타운에서 피자집 하는 한국인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그 자라는 요즘 혼혈이죠. 혼혈이라고 해야겠죠. 네, 혼혈 이제 10대 소년인데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들게 피자집을 하니까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경제적인 기회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한마디로 이제 가난한 집 이제 아들내미고 여기 세이디는 유명한 배우들을 상대하는 에이전시가 아버지여서 집안에 이렇게 굉장히 부유한 그리고 원래 이제 유대계의 약간 부유한 집의 또 손녀이기도 하고 그래서 둘이 이제 약간 계층적인 배경이 이제 완전히 다른 상태지만 어쨌든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서로 우정을 나누다가 어떤 일 때문에 깨지게 되었는데 둘 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무슨 경시대회 이런 데를 가면은 만나는 거예요. 그쵸. 과학 경진대회. 수학 경진대회, 과학 경진대회 이런 데가 만나지만은 쟤 또 왔구나라고 하면서도 서로 아는 척은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혼비님은 어디 백일장 같은 거 가서 누구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백일장 같은 건 말고 저 사생 대회 이런 거 말고 수학 경시 대회 같은 데서 만나는 사이였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샘슨은 장학금을 받아서 하버드 대학교를 가게 되고 풍문으로 그 똑똑한 세이디도 MIT를 들어갔다라는 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둘 다 우리 가까운 데서 대학을 다니는구나라는 건 서로 알고 있었지만 93년에 한 명은 MIT에 동부 MIT에 한 명은 동부 하버드에 입학을 한 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보내는데 그 3년 동안 둘 다 뭔가가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겨울에 우연히 길거리에서 이제 딱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그 샘슨의 룸메이트는 얘기를 합시다. 네. 그렇죠. 해야죠. 룸메이트가 이제 마크스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 쪽은 일본인.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본에 살고 있고.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는 일본계 미국인. 그리고 엄마는 한국계 미국인.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크스는 완전 아시안, 그다음에 샘은 이제 아시안과 미국인의 하프 아시안, 백인의 혼혈. 그리고 세이디는 유대계 유대인, 백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명 더 얘기해야죠. 주요 등장인물 중에 그 교수님. 네, 방금 제가 세이디의 상태가 굉장히 엉망진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엉망진창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이디가 너무나 좋아하는 게임이 있었고 그 게임의 개발자가 있었는데 그 개발자가 도부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제 게임 디자이너인데 MIT에서 게임과 관련된 강좌가 개설이 되면서 그 사람이 초빙 교수 비슷하게 그 강좌를 맡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강좌에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뭐 한 학기에 하나나 두 개씩 혼자 혹은 팀을 짜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서 서로 시연해보고 이 도부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건데 이 도부가 세이디가 만든 게임에 엄청나게 극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극찬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세이디를 꼬시고 또 세이디는 거기에 또 홀랑 넘어가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도부라고 하는 교수는 유부남. 이스라엘에 자기 와이프와 처가 있는 유부남이었던 와이프와 거죠. 처가 있다고요? 와이프와 참 나쁜 사람일세. 이스라엘에도 와이프도 있고 처도 있는데 미국에서 세이디를 또 꼬시고. 그러니까 와이프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세이디는 소설에서 나오지만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도부가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도부에 대한 그 또 매력과 훈모, 존경이 애정이랑 막 이렇게 기묘하게 얽혀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근데 그 딱 3학년이 되어가지고 95년 겨울에 샘슨을 만나는 타이밍에 이 도부랑 헤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딱 타이밍이었던 거죠. 자, 뭐 이제 더 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그 마크스라는 샘의 룸메이트가 그자도 이제 게임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그자는 게임을 막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재미있는 게임 해보는데 아무리 해도 샘슨은 못 따라가는. 근데 아무튼 그 샘슨하고 세이디 두 사람이 결국 만나서 같이 게임을 만들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야 니네는 난놈들이다. 그냥 지금 학교 다닐 때가 아니다. 그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 게임을 만들자. 내가 매니지 해줄게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정말 회사를 차리고 뭐 이제 투자 유치하러 다니고 PT 하고 뭐 이러면서 결국 게임을 성공적으로 출시를 하게 되고 그 게임이 대박 성공을 거두어서. 그때부터는 약간 이제 기업 소설 같은 분위기로. 그러니까 이제 그 정확하게 좀 과정을 좀 이야기해 드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95년 겨울에 처음 만나죠. 처음 만난 다음에 그 만나고 나서 이 세이디가 샘슨한테 내가 그 수업 시간에 만든 게임인데 한번 해봐라고 이제 그 게임을 주는데 샘슨이 보기에 그 게임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세이디 역시 천재인데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보기에는 빈 구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 구석들을 내가 좀 채워줘서 세이디랑 나랑 이 게임을 업그레이드 시키든 아니면 새로운 게임을 만들든 무엇인가를 만들면 엄청난 게임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묘한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다리가 굉장히 불편한 와중에도 무턱대고 세이디의 집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세이디 하면서 막 조르죠. 근데 이제 세이디도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진짜 뭐 수년 동안 서로 절교한 상태였고 이 낯선 곳에서 3년 만에 만났는데 나한테 이렇게 귀찮게 하나라고 하면서도 이 샘슨이 막 제안하는 게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상처가 좀 약간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샘슨이랑 같이 무엇인가를 하면은 내가 이 슬럼프에서도 벗어나면서 뭔가 도약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또 그런 확신에 사로잡히면서 이제 둘이 그래 그럼 우리 딱 기한을 정해놓고서 한 학기 정도 게임 개발에 올인해 보자.
그리고 그 게임 개발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그 샘슨의 룸메이트였던 마크스가 우리 사는 공간 내가 임대료는 계속 내고 나 인턴 가 있는 동안 그럼 너희 둘이 게임 만드는데 사용을 해. 네. 하다가 이제 마크스가 이제 돌아와서 그때까지 그냥 약간 부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임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마크스가 야 이거 니네들 이거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복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승부를 한번 봐라. 내가 계속 이 공간도 제공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 부잣집 아들내미거든요.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계속 서포트를 할 테니까. 그래서 거의 그 게임 프로젝트가 원래는 뭐 방학 때 몇 개월 동안만 하려고 했던 게 한 학기가 되고 이제 1년이 되고 네. 그래가지고 1년 정도를 투자해서 게임이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게임을 몇 사람들한테 보였더니 아 이건 진짜 대박날 게임이다. 그래서 정식 게임 퍼블리싱을 하는 전문 회사랑 한테 계약을 맺고 정식 출시를 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제 그 이치고라고 그쵸. 하는 이제 게임인 거죠. 네. 여기 설정에서 조금 보충을 하면 잠깐 스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샘의 가장 이제 커다란 샘을 괴롭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리가 그 병원에서 둘이 만나서 게임하면서 친해졌다고 했잖아요. 그 시점에 이제 샘이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오른쪽 발이 이제 거의 발이 뼈가 조각조각 난 거를 억지로 어떻게 봉합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지만 그게 샘을 계속 괴롭히죠. 그러니까 장애인이죠. 사실상 왜냐하면은 제대로 걷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네. 조금만 걸으면 그 뼈에 맞춰뒀던 철심이 막 밖으로 튀어나와서. 튀어나와가지고 네. 막 피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네. 이제 이런 상황. 그렇죠. 그래서 샘은 어렸을 때부터 이 고통에 대해서 이제 이 고통을 정말 크게 달고 사는 사람이고 마크스에 대해서도 조금 보충하면 마크스는 되게 잘 사는 부잣집에 그리고 너무 부잣집 남자의 전형으로 이제 너무 꼬인 것도 없고 성격도 좋고 매력적이고 근데 이 마크스가 키도 크고 얼굴도 키도 크고 잘생기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그 유색인이라서 네. 맥베스의 주인공을 맡지 못한 콤플렉스를 빼놓고서는 맞아요. 뭐 손만 내밀면 누구나 다 그쵸. 친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성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여자친구가 바뀌는데 그 여자친구가 미워하지도 않아. 헤어지고 어. 나서도 마크스하고 우정을 유지할 음. 정도로. 근데 이 마크스가 샘슨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룸메이트인데 이제 샘슨을 보고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마크스가 샘슨을 보살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되게 결정적인 다른 이유 하나가 이제 막판에 좀 나오는데 어쨌든 그걸 포함해서 이제 샘슨한테 굉장히 헌신적이지 않아요.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옷도 그렇고 항상 샘슨이 어려우니까 샘슨이 혼자서 기숙사에 남아서 보낼 때는 막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막 음식점 쿠폰 같은 것들을 이게 그냥 갑자기 생겼다고 해서 주고 그리고 옷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처박아 놨는데 사실 알고 보면 샘을 주려고 산 건데 그래서 샘이 옷도 마크스가 준 옷들이 있고 되게 물심양면으로 사랑해주는 정말 이런 친구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 그런 친구죠. YG가 마크스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니 나 지금 똑같은 생각했는데 JYP가 마크스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JYP 같은 스타일이랑 반대죠. 막. 갑자기 들려가지고 내가 옷을 잘못 샀는데 선배 입으면 더 어울릴 것 같아. 좀 주고 가고. 응? 막 뭐야 이러고 열어봤더니 막 프라다고 뭐 이런.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네. 네, 좀 그렇게 돼보려고 노력할게요. 네. 근데 이제 마크스는 진짜 소설 같은 캐릭터죠. 너무 환타지. 네, 현실에 네. 그런 캐릭터가 어딨어. 근데 그 마크스 이 내일 또 내일에 처음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마크스의 캐릭터가 계속 확장해 가는 게 또 이 소설의 또 중요한 서사의 한 맞아요. 특징이에요. 네. 자, 뭐 결국 이 소설의 남자 여자 주인공 샘과 세이디는 네. 뭐 어릴 때 이제 10대 초반에 만나가지고는 뭐 우정을 쌓기 시작했는데 뭐 어른 돼서 또 만났고 계속 이렇게 일도 같이 하고 사업도 하고
결국 이제 얘네 둘이 결국 사랑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이제 궁금 포인트잖아요. 근데 저 뒤에 갈 때까지 이제 결론이 안 나죠. 네. 아니 결론이 안 난다라고 해버리면은 네. 그것도 스포일러라고 생각할 수 아니지, 있겠지만은 아니 끝까지 봐야만 그 음.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근데 전 JYP님이랑 생각이 좀 다른 게 이들은 사랑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되게 독특한 관계잖아요. 이 둘이. 그러니까 이제 독특한 관계지만 결국 우리가 이 통속적인 연애 관계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특한 관계와 그 범상한 관계 사이의 이 긴장이 맞아요. 소설 내내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어느 순간에 딱 그게 무너지느냐가 이 소설에서 작가가 이제 독자들이랑 밀당하는 한 장면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뭐 유지가 된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아, 근데 저는 약간 그 세이디와 샘의 관계도 그렇고 마크스와 샘의 관계도 그렇고 세이디와 그 도부 교수 잊을만 하면 끝까지 끈질기게 소설 마지막까지 나오는 그 도부 교수 이 관계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에 통속적인 그런 걸로 규정되지 않는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이런 관계도 가능하다를 그 세 개의 관계가 특히 도부하고 세이디의 관계가 더 좀 결정적으로 보여준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통속적인 어떤 것으로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인간 사이의 관계들을 좀 보여줬다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확실히 마크스하고 샘하고 세이디의 관계는 방금 YG님이랑 JYP 말대로 범상과 뭔가 미묘와 사이를 오가면서 오해도 쌓이고 약간 두 분은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고전에 아다치 미츠루의 H2 혹시 보셨어요? 역시 두 분은 안 봤구나. 아마 여기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는 그거 보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아다치 뭐요? 아다치 미츠루의 H2 들어도 못 보셨어요? 네. 그거 진짜 슬램덩크만큼의 인기를 누린 아다치 미츠루? 네. 그거 일본 만화예요? 만화. 일본 만화. 일본 그 무슨 만화인지는 알아요. 네, 그게 거의 슬램덩크급의 인기 있었던 만화거든요. 근데 되게 H2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두 분은 안 보셔서. 그런데 이 세 명의 관계가 그거 권수 엄청 많아요. 오우 34권짜리 네네. 되게 훌륭한 만화인데 아마 H2를 보신 분들은 어떤 얘기인지 아실 것 같아요. H2하고 지금 요 내일하고 뭔가 연결이 됩니까? 마크스가 히데오라는 주인공이랑 되게 비슷하고 거기 이제 히카리라는 여주인공이 세이디 같고 히로가 샘 같은 느낌? 그렇게 또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개불열 재빈이 이 내일 또 내일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욕심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많이 냈죠.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는 저는 그 욕심에 자신이 목표한 걸 달성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제 이 소설은 예술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창작이나 창조의 기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에 대해서 저는 개불을 재빈이 묻고 이 책의 주인공들이 답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티격태격 되잖아요. 네. 누가 오리지널리티의 원조냐 네. 이 게임의 진짜 창작자는 누구냐를 놓고서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오해가 증폭되기도 하고 또 아 이건 내 건데 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특히 이제 제일 많이 그랬던 게 사실은 세이디인데 그쵸. 왜냐하면 대체로 첫 아이디어 그리고 첫 시작은 세이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네.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샘이 없으면 그 세이디도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점 그게 샘이나 세이디의 공헌뿐만 아니라 이 마크스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그럼요. 사실을 네. 나중에서야 이제 다들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 창작의 영역에서 이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약간 재빈 스스로 이렇게 네. 독자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네. 그리고 또 나름 답도 하는 네. 이게 막 한 명의 탁월한 천재가 막 무슨
번뜩여가지고 무슨 네. 아이디어를 내고 네. 그걸 구현하는 식의 창조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창작이나 창조는 여러 사람들의 공유나 연대, 애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한편에서는 네. 전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의미 면에서도 굉장히 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소설에 잘 녹아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런 거고 또 하나는 혼비님께서 이제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약간 그 통속적으로 사람들이 원래 그래 혹은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관계를 이 개브리엘 제비는 계속 비틀고 있고 그런데 그 비트는 게 되게 어색하거나 아니면은 네. 좀 억지스럽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그래 이런 관계도 가능할 수 있지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또 독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이 힘도 저는 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 힘인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맞아요. 해주는 게 이 소설의 또 중요한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미도 있는데 심지어는 대중들한테 거부감을 가지지 않게끔 이렇게 뭔가 쑥 하고 들이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개브리엘 제빈식의 소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은 독자들이랑 공명을 일으키면 마치 예전에는 하루키가 대중소설가 취급받았다가 지금은 네. 뭐 노벨상 후보 뭐 이런 식으로 오르는 것처럼 네. 굉장히 문학사 쪽으로도 되게 중요한 작가로서 평가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책에 나오는 수많은 게임 이름들이 대부분 진짜 있는 게임인 진짜 거죠. 있는 네. 게임이죠. 예. 근데 이제 이 주인공들이 만드는 게임만 가상의 가상. 게임인데 그 가상의 게임도 이 서술된 걸 보면 되게 근사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너무 근사해요. 진짜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이걸 보면은 그런 게임 만들어야 될 거 같고 그런 게임 하고 싶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마크스가 일본계인 게 뭔 그냥 의미가 있겠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가면은 이제 그 게임의 일본의 뭐 문화 이름 그 다음에 그 우키요에 같은 그 네. 우키요에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다 아시죠? 이 네, 판화, 예. 일본 색판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한국 일본 사실 한국 문화는 너무 안 나온다 약간 아쉽게도. 근데 한국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계라는 설정만 그러니까 있지. 정작 개브리엘 제빈 스스로가 엄마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케이타운에 대한 묘사 이런 건 그 본인의 외가 쪽에 대한 그러니까요. 경험들이 녹아 들어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네. 되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근면성실. 코리아타운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뭐 한국의 뭐 음식이나 문화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네. 주로 이제 일본의 컬처에 관한 얘기는 많이 나오죠. 아마 영향을 그때만 해도 일본 문화가 맞아요. 지금보다 훨씬 대세였기 때문에 아마 성장 배경이 그러니까 정확한 이 소설의 정확한 시간적 배경은 1995년에 이제 다시 MIT 학생과 하버드 대학생인 샘과 세이디가 조우를 하면서부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2년까지, 그러니까 1995년부터 2012년까지가 이 소설의 중요한 시간적 배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이 K 붐이 그렇죠. 막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될 때가 아니니까. 그쵸. 한 20년을 배경으로 누가 이걸 다시 쓰면은 이제 K-팝도 나오고 좀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김치도 나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읽으면서 저는 초반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마크스가 없었으면 이 둘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 어쨌든 쌤은 경제적인 것과 어쨌든 몸 불편한 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이렇게 학생 때부터 세이디하고 이걸 만들 수 없었을 것이고 저는 마크스가 없었으면은 이 둘의 성공, 이 둘의 게임은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초반부터 되게 보면서 했거든요. 그렇다면 혼비님이 진짜 소설 읽는 촉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마크스가 처음에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진짜 그냥 지나가는 조연처럼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그냥 사라질
사라진다고 해도 별로 스토리상 네. 뭐 문제가 없는 사람 등장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비중이 커지면서 맥베스에서 자기는 언제든지 맥베스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격이 없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데 항상 자기는 맥베스는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복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의 끝까지 마커스가 등장하긴 하지만 그쵸, 항상 조연으로만 그쵸. 등장할 네네.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보니까 네. 조연이 아니라 그냥 네. 삼각계 한 그쵸. 축이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네. 거죠. 하지만 조연이긴 했어요. 또 와이즈님 얘기 맥베스 저는 그걸 복선이라 생각 안 했는데 아까 와이즈님이 주요 등장인물 2명 아닌가 3명 이렇게 했을 정도로 어쨌든 조연이긴 했는데 그리고 약간 내일 또 내일을 읽고 나서 이제 감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의외로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세이디와 그 도보 교수와의 관계가 불쾌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비바 제인도 그 게브리얼 제빈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비바 제인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불륜의 네. 남성에게 어떤 좋은 서사를 주는 것에 대해서 비바 제인이 별로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게 불쾌하셨던 분들은 내일 또 내일은 더 불쾌하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 왜냐면 비바 제인보다 이 불륜이었던 그 도보 교수와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게 불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또 수위도 세요. 수위도 세요. 그러니까 불륜 미화 소설입니까? 그러니까 그루밍 범죄에 네. 되게 찰랑찰랑해 있기도 하고 이 둘의 관계가 약간 나중에 좀 센 섹슈얼한 경험들을 나누다 보니 거의 약간 폭력에 가까운 장면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게브리얼 제빈이 그것도 약간 의도했던 것 같아요. 의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워낙에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은 그 정치적으로 올바름이라고 하는 네. 카테고리 안에 네. 소설의 내용이나 디테일을 맞춰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네. 강박을 많은 작가들이 네네.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거 문장으로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런데 그 게브리얼 제비는 가장 정치적으로 올바름에 부합하는 소설을 쓸 수 있는 전작도 있고 그리고 능력도 됨에도 불구하고 네. 나는 뭐 이런 건 어때? 하고 네. 이렇게 또 일부러 좀 보여주는 것 좀 같다는 그런 생각도 것 같아요.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되게 납작하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일 수도 있고 착취자와 뭐 가스라이팅 뭐 아무튼 그렇잖아요.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그 도부 교수를 보면서 이런 하면서 좀 하고 혀트트하고 막 좀 화내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쵸.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약간 저도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고 되게 조심스럽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가해자 피해자로만 그려지는 것들이 많은 사이에서 그걸 약간 주체적으로 혹은 인생의 어떤 굴곡에 따라서 그걸 넘어서는 식의 다른 관계도 그려진 이야기도 좀 있으면 어떨까? 이런 것에 대한 목마름도 솔직히 한쪽에 있었거든요. 어쩌면 그게 여성주의적으로도 더 필요한 다양성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되게 위험한 시도란 말이에요. 이런 여성과 이런 남성이 결국 나중에도 어떤 방식의 서로 관계를 찾아서 둘이 어떤 우정 비슷한 것들을 나누는 이게 어떤 분들은 그리고 심지어 이미 읽으신 분들 중에 이걸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아는데 저는 이 위험할 수 있는 이 소재를 게브리얼 제빈이 관음증적이지도 않고 되게 건강한 방식으로 나름 다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세이디한테 있어서 굉장히 엉망진창인 어떤 삶의 어떤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인물과도 나이가 먹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려낸 게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했고 또 되게 잘 그려줘서 고마웠어요. 근데 거기다가 끝까지 곰곰하게 읽어보면 네. 그 세이디는 점점 더 멋있어지고 그쵸. 그 도부는 점점 더 찌질해지고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약간의 그런
처음에만 조금 화가 나도 나중까지 보면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세이디가 이 휴학까지 해가면서 만드는 되게 중요한 동기 중에 나를 버린 도브를 복수해주겠다. 네. 도브가 깜짝 놀랄 만한 게임을 만들겠다. 이 오기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내일 또 내일은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만큼 화제가 되거나 많이 안 팔릴 것도 같은데 네,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까워요. 좀 많이 읽고 입소문도 나고 앞에 개브리엘 제빈 책 2개 다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잘 성공하지 맞아요.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한테만 코드가 맞나 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서들이나 아니면 독립서점 주인들이 네. 제일 많이 권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책 내자마자 그쵸. 거의 뭐 1년 가까이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상위에 오르는 큰 힘이기도 할 텐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브리엘 제빈의 가치와 그리고 재미 그리고 이 책이 주는 여러 가지 장점들에 비해서 그 딱 독자층이 두텁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라도 계속해서 좀 펌프질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그 에나리잖아요, 엄마가. 그 에나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여러 변주가 있잖아요. 세 가지 변주. 저 그거 너무 너무 기가 막히죠. 그쵸?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에나 리가 네. 샘의 엄마 이름인데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세 가지 변주를 하는데 그 또 세 가지 변주가 또 이 소설의 고비마다 등장을 있었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기가 막히고 사실은 디테일한 상황들을 막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네. 우리가 지금 뭐 한 번 읽고서 포착하지 못했던 맞아요. 여러 가지 것들도 마치 게임에 네. 그 게임에서 뭐라 그러죠? 그 쿠키 어. 숨겨놓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게임 제작자들은 그 이 게임을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발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숨은 맞아요. 무엇인가를 막 숨겨놓는데 분명히 개브리엘 제빈도 그런 것들 숨겨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창작자의 입장에서 막 세이디가 하는 고민들도 있잖아요. 대중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과 이것 사이에서 어떤 타협을 해야 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막 그 기업 소설적인 분위기에서는 대기업과 손을 잡아야 그쵸. 되느냐 아니면은 스타트업과 손을 잡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세계 최초 아닙니까? 문학 역사상 처음 아니에요? 예술가 소설을 네. 게임으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최초인 그럴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최초. 게임을 가지고 네. 예술가 소설을 쓴 사람은 처음이잖아요. 네. 네. 너무 아름다운 소설이고 정말 관계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게임 안에서 만나는 이야기 해도 될까요? 이것도 스포일까? 스포죠.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게임이 또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개발의 대상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의 관계를 풍부하게 하는 또 매개체와 또 공간으로서도 맞아요.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제목도 또 이렇게 의미가 생기는 그래요. 거잖아요. 맞아요. 왜 내일 또 내일인가? 네. 이게 원래 맥베스의 원작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세계관을 암시하는 구절인데 이게 또 이 소설에서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변주가 되고. 맞아요. 그 워낙 소설이 재밌어서 사실 급하게 막 빨리빨리 읽게 되는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읽어도 좋은 소설이고요. 제가 이제 초반에 지난 시간에 정말 재밌는데 노벨상에서는 약간 멀어진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두 분과 대화를 쭉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안 멀어진 수도 있겠다. 생각할수록 그래 그런 면도 참 훌륭하지. 맞아 이러면서. 네. 근데 아무튼 너무 많이 팔리면 노벨상 못 받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고요. 뭐 앞으로도 개브리엘 제빈이 다음 작품을 언제 무슨 내용으로 쓸지 모르겠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오면 또 사서 볼 수밖에 없는. 뭔가 개브리엘 제빈 막 다음에는 막 케이팝 소재로 소설 같은 거 쓰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주면 너무 좋겠다. LA에서 그 케이팝 아이돌을 지망하는 그런 거 해주면 뭐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개브리엘한테 메일 하나 보낼까요? 이런 거 어떠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또 한국 오게 되면 책걸상에 특별 출연해 달라고. 아, 진짜 막. 나와야 돼요. 제비는 우리에게. 아니 그 원래 미국의 팝스타가 한국에 오면 저 배철수의 음악 캠프인가 거기 나가잖아요. 외국의 유명한 작가가 한국에 오면은 책걸상에 책걸상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어디 나갈 거야? 지상파에는 그렇죠. 없잖아 이런 게. 근데 진짜 누군가한테는 이게 인생의 소설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아까 YG님이 너무 적절한 단어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진짜 삶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엉망진창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세이디만의 엉망진창이 있고 샘도 있지만 정말 엉망진창일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서사가 이 사람의 삶에 어떤 방식의 좋은 흐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너무 좋은 캐릭터가 세이디여서 보면서 되게 위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네. 그리고 사실 참 멋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읽으면서 약간 세이디 캐릭터 혼비님이랑 약간 좀 오버랩되는 거 있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너무 영광인데? 이미지가 네. 이미지가. 뭐 어떤 면에서 그런지에 대해서 한 3분만 더 얘기해 보시죠. 아니요 그냥 끝내죠. 이번 주에는 개브리엘 제빈 신작 내일 또 내일 또 내일이라는 근사한 작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저는 책걸상 청취자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읽으셨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네. 많은 의견, 감상, 댓글 남겨주시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